안녕하세요. 간악한 무리에게서 극적으로 가족을 지켜낸 40대 남성입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은 만큼 그에 반하는 악인들도 우글거리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부류 중 하나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더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경악에 맞지 않았던 당시 사건을 사연으로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공장 설비 관련 엔지니어로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두 남동생은 모두 살던 지역에 남아 있어 혼자 외롭게 서울살이를 했죠. 그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나이 35에 결혼을 했을 땐 너무 행복했어요. 회사를 다니던 3살 아래 아내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혼한 후 아내와 매일같이 붙어 있으니 제 삶에까지 활기가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짜잔! 오늘의 요리는 바로 새신부표 닭도리탕이죠. 너무 맛있겠지? 얼른 한 입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다. 근데 여보, 당신도 일하는데 매일 저녁 이렇게 요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 나도 많이 거들어주고 싶은데 퇴근이 매번 늦어서 너무 미안해. 주말에 그럼 맛있는 거 많이 해줘. 그리고 난 진짜로 음식이 재밌어서 하는 건데 나 이러다가 회사 때려치우고 식당 차릴지도 몰라. 나 대박 나면 그거 다 당신 덕분인 거 알지? 당신한테 음식 해주다가 찾은 재능이니까 말이야. 어쩜 매사에 말을 밝고 예쁘게 하는지 아내를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아내를 얻은 전 그 어떤 백만장자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워낙 아이를 좋아해 우린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아내는 쉽게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밝았던 아내는 날이 갈수록 한숨이 늘었죠. 그런 아내가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을 때 우린 서로를 얼싸안고 방방 뛰었답니다. 그 뒤 아직 배도 불러오지 않았는데 태교 동화도 밤마다 읽어주고 양가 부모님은 벌써부터 아기 모빌도 사서 보내주시고 유모차에 아기 침대까지 열심히 가격대별로 비교해가며 우린 행복과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임신 17주차 때 확인한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결국 만나보지 못했어요. 임신 20주가 지났을 때 아내는 그만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거든요. 분명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첫 태동도 느껴볼 정도로 건강했건만 아내가 복통을 느끼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아이의 심장은 뛰지 않는 상태였죠. 심지어 태아를 자연 배출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는 출산의 고통까지 전부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기를 못 지킨 거야.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을 때 아예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쉬었어야 했어. 그게 왜 당신 탓이야. 괜히 자책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이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라고. 우리 아긴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아내는 한동안 식은까지 전폐하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게다가 유산 후 원래 약했던 몸이 더 약화돼 아내는 회사에 휴가까지 써가며 휴식을 취해야 했죠. 그리고 이듬해 다시 임신에 성공했을 때 아내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번엔 반드시 아기를 지키겠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조차 임신 10주 만에 다시 유산했을 때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네, 어머니. 성배야, 새아간 요즘 어떠니?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차라리 복직이라도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날 텐데 저 상태로 어떻게 일을 다시 구하라고 하겠어요. 돈이야 제가 충분히 버니까 상관없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밥도 잘 안 먹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오죽애가 상심이 컸으면 그러겠니.
아휴, 사돈 어른들도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집사람 보고 가셨는데 장모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저한테 괜히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했죠. 제가 제 안사람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너 괜히 회식한다고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새아가만 잘 챙겨. 알았지? 다행히 저와 양가 가족의 걱정과 노력으로 아내는 조금씩이나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내 몸이 걱정되어 임신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몸이 회복되면서부터 다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더군요. 솔직히 아내만 건강할 수 있다면 전 아이 없는 딩크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우린 또다시 노력했고 다행히 아내는 두 번째 유산을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기적처럼 다시 임신에 성공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며 아내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침대에서 거의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과 제 동생들, 아내 오빠인 형님도 아내를 많이 위하고 챙겨줬고 명절엔 양가 부모님들이 아예 내려오지도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는 조심 또 조심하며 건강을 위한 산책을 할 때 빼곤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린 드디어 결혼한 지 5년 만에 우리 아들을 세상 밖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과정도 사실 순탄치 않았어요. 아내는 임신 31주에 양수가 터져 급박하게 조산을 해야 했는데 아이가 채 2kg도 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 한 달간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혹시라도 또 아이가 잘못될까봐 아내는 출산을 한 뒤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눈물바람이었죠. 미안해, 시온아.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하나님, 제발 어렵게 만난 우리 시온이 저한테서 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아내는 하루에도 10대 번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무교이긴 했지만 저도 그런 아내를 따라 함께 기도를 하곤 했죠. 그런 우리의 간절함 덕분인지 다행히 아들은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셋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날, 그제 아내는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우린 아주 어렵게 둘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한 미래일 뿐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펼쳐지더군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목욕물 온돌 이렇게 차갑게 해놔? 애 감기 걸려서 큰일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신생아한테 그런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 저번엔 너무 뜨겁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번엔 차갑다고 난리야. 나 온도계로 온도까지 다 체크해서 딱 맞는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놓은 거야. 자, 여기 온도계 좀 봐. 아무 문제 없잖아. 당신 대체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상하다. 그 온도계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튼 신경 좀 써. 저번엔 진짜로 1도나 뜨거웠던 거 맞잖아. 애가 몸이 약하니까 부모인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지. 아내는 아이를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나 이후로도 아이가 잔병 치레가 잦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감기가 걸려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아이는 입원을 밥 먹듯이 해야 했죠. 게다가 선천적 아토피도 있어 아내는 아이를 거의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싸고 돌았어요. 저도 아이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내는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병균 없는다며 아내는 아이의 돌잔치도 하지 않았고 양가 가족들이 한번 안아볼라 치면 거절을 못해도 눈에 띄게 불안해했어요. 엄마, 이제 시온이 그만 이리 줘. 예, 내가 뭐 네 아들 잡아먹기라도 하니? 엄마 딱 10초 안고 있었다. 얘가 다른 사람 품은 좀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것 봐, 벌써 나한테 온다고 칭얼대잖아. 칭얼대긴 그냥 한미 한미 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애가 걸음마 시작한 지가 언젠데 계속 안고만 다녀. 너 그거 애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많이 걷는 연습을 시켜줘야 애 다리가 튼튼해지지.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에 푹신한 매트 깔아놓은 데선 나도 애 걸어 다니게 해. 얼른 이리 줘. 애가 불편해하잖아. 아내는 장모님과 절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오직 자신만이 아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착이었죠. 2번이나 유산을 하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으니 언제든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이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내는 아이를 훈육하는 일을 참지 못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이리 와. 여기 앉아서 밥 먹어야지. 어허, 숟가락 던지지 말고. 왜 먹기 싫다는 애를 못 살게 굴어 당신은? 애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먹이면 되잖아. 당신은 그렇게 한나절을 따라다니면서 겨우 한 그릇 먹이잖아. 어려워도 식사할 때 식사만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지. 거기다가 당신 애가 자꾸 물건 집어던지는 걸 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이제 말귀도 제법 알아듣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이제 2돌 지난 애가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애도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건 마음껏 할 권리가 있어. 이것 봐. 결국 애 울잖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자주 아파서 맨날 우는 애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지 못할 망정 왜 자꾸 울려? 시온아, 엄마한테 와. 엄마가 아빠 떼찌 해줄게. 이거 내 망치는 지름길이야. 애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 내버려둬. 애는 원래 제멋대로 크는 거야. 크면 다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 아내에게 화도 내보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가며 설득도 해봤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명절에 양가에 내려가면 저희 부모님은 차마 말을 못하고 한숨만 쉬셨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내의 잘못된 육아법을 나무라셨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특히 장모님과 대판 싸우곤 했는데 나중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평소 연락도 자주 않게 됐죠. 제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제게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도 희선이랑 자주 싸우지? 걔가 원래 앞뒤가 그렇게 꽉 막힌 애가 아닌데 마음의 상처가 애를 완전 똥꼬집으로 만들어놨어. 아이고, 보면 복장 터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애를 희선이한테서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당분간 자주 교류 안 하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해 나을 것 같네. 나한테 마음 쓰지 말고 자네라도 희선일 옆에서 좀 타이르고 말려보게. 매번 자네한텐 미안한 마음뿐이야. 저는 점차 결혼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굴었어요. 게다가 자꾸만 아들을 망치고만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차라리 아내가 믿기라도 하면 나았을 텐데 원래는 세상 누구보다 밝고 올바르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아내가 참 안타깝기만 했어요. 그런 제가 8개월간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아내와 3살밖에 안 된 아들 둘만 두고 가자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출장을 거절할 수도 없었던 게 아내 임신 기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해외 장기 출장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사와 직장 동료들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이쪽 일이 원래 출장과 장기 파견이 잦거든요. 그동안 저 대신 직장 동료들이 돌아가며 출장을 가주었으니 더 이상 제 일을 떠넘길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봉도 높은 이쪽 일을 처자식도 있는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죠. 출장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제가 옆에서 말려도 이 정도였는데 제가 없으면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오냐오냐 키울지 눈에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염치불구하고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 아내와 아이를 한 번씩만 들여다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겠네.
그러니까 자넨 걱정하지 말고 출장이나 잘 다녀와. 그렇게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내와 통화를 하며 두세 달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이를 감싸는 건 평소와 비슷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당신 요새 좋은 일 있어? 되게 자주 웃네? 좋을 수밖에 없지. 그거 알아? 요 몇 달 동안 우리 시온이 한 번도 안 아팠다? 게다가 요새 말도 엄청 늘어서 시온이랑 둘이 옹알옹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너무 즐거워. 매일이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 다행이네. 당신 내일 교회 갈 거지? 오랜만에 예배 편하게 보고 와. 시온이 내가 보고 있을게. 아니야. 나 이제 교회 안 가. 뭐? 갑자기 왜? 시온이 위해서라도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면서 당신 주말 예배는 꼭 참석했었잖아. 나 출장 가고 나서도 잠깐씩이라도 시온이 데리고 예배 보고 왔다며. 그랬는데 뭐 그냥 뭔가 다 부질없는 것 같아서. 이것 봐.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시온이 전보다 더 건강하잖아.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나 좀 들여다 봐달라고 부탁했지? 그거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뭐? 왜? 장모님이랑 또 싸웠어? 매번 똑같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도 잔소리하길래 내가 알아서 키운다고 등 떠밀어서 보냈어. 아휴, 진짜 우리 엄마 나이 드니까 잔소리가 너무 심해졌다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밝아진 것과 별개로 아이 육아 문제는 여전히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장모님 또한 이번엔 단단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또다시 아내를 부탁드리기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시엔 어차피 출장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른 돌아와서 이번엔 반드시 아내와 아이를 함께 심리상담센터라도 데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기나긴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와봤자 하루 이틀밖에 머물지 못한 내 집에 얼른 가서 시원하게 씻고 늘어지게 자고 싶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주일간 휴가도 줬으니 긴 시간 떨어져 있던 아내와 아들과 진지하게 붙어 있고 싶었죠. 영상통화로 제법 아빠 아빠하고 말도 잘하는 아들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어차피 급하게 연락할 것도 없으니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가서 휴대폰을 사겠다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남겨 저는 거의 2주간 아내와 아들과 통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메신저를 다시 보내봐도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아내는 컴퓨터도 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집은 지나치게 정적이었고 현관엔 평소에 늘 나와 있던 아내의 슬리퍼도 아니 그 어떤 신발도 한 켤레 나와 있지 않았죠. 여보, 시온아. 집으로 들어와 아내와 아들을 계속 불렀지만 집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했어요. 두 사람이 그냥 외출했다기엔 뭔가 이상했는데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 심장이 쿵 떨어지더군요. 저는 옷장과 화장대 서랍, 신발장 등을 전부 열어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곳엔 아내 화장품도 아내와 아들의 신발도 옷과 속옷도 거의 다 사라져 있었거든요.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모두 다 제 물건들 뿐이었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깜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놀라서 까무러칠 뻔한 전 혹시나 하는 심정에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 안내에 더더욱 소름이 돋더군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휴대폰을 단순히 잃어버린 거라면 오래도록 쓴 번호를 없애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 번호는 그 사이에 없는 번호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작정을 하고 사라진 건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혹시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전부 몰려들었죠. 저는 다급히 장모님께도 전화를 걸었는데 장모님은 역시나 아내가 사라진 걸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번 달에 전화했다가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대길래 그 뒤엔 전화 건 적이 없네. 근데 애가 사라졌다고? 시온이까지? 걔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번호까지 없애고 잠적을 해. 장인어른과 형님도 당연하게도 저희 가족도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양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특히 놀란 장인 장모님과 형님은 곧장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기까지 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몹쓸 애미네. 자식이 성 좀 낸다고 속 좁게 똑같이 연락을 안 하다니. 내가 그 사이 한번 찾아오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이 사람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일단 애부터 찾아야지. 김서방, 경찰에 연락은 했어? 내 장인어른 두 사람 모두 실종 신고까지 해놨어요. 근데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고 정말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미치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경찰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손을 붙들고 울기만 하셨죠. 형님, 우선 장인어른 장모님은 댁에 다시 모시고 가주세요. 형님 집도 처가 근처니까 두 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는 저대로 내일부터 다른 곳 좀 찾아다녀 볼게요. 그렇게 형님과 장인 장모님을 내려보내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발 두 사람이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죠.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뜬 저는 아내가 다니던 교회라도 찾아가 수소문을 해볼까 싶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막 집을 나선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붙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의문의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김성배 씨 되시죠? 네? 네, 제가 김성배인데요. 포기 안 하고 여길 또 찾아와 본 보람이 있네요. 김성배 씨, 아내와 아드님이 사라지셨죠? 아내분 찾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근데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제 아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 아내랑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있죠? 저보다 대여섯 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남자의 양팔을 붙들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제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김성배 씨 가족은 지금 경상도 쪽 지방에 있습니다. 경상도요? 거긴 처가도 저희 부모님 댁도 없는 지역인데 거길 그 사람이 왜 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을 김성배 씨한테 전하고 있는 것도 웃긴 일이긴 한데 아내분 되는 강희선 씨 지금 웬 무당한테 단단히 미쳐서 그 점집에서 매일같이 불공인가 뭔가를 드리고 있어요. 네? 무당이요? 아니,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왜 그런 데를 다녀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 강희선 씨가 아들 위한답시고 그 무당한테 가진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이 집 기둥뿌리도 이미 뽑아 먹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모자라 대출에 카드 대출까지 받고 공동명인 이 집 담보로도 대출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담보 대출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쪽은 대체 누군데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설마 당신 내 아내랑 바람이라도 핀 거예요? 네? 나도 모르는 내 아내 사정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성배 씨한테 이런 말 전하고 있는 게 웃기다고. 저 강희선 씨한테 사채 빌려준 대부업자입니다. 사채요? 네. 강희선 씨 대출 받을 길이 막히니까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사채까지 썼어요.
저희한테 빌린 돈까지 다 하면 그 무당한테 갖다 바친 돈이 1억 5천은 된다던데요. 자기 아들한테 큰 애군이 꼈는데 주기적으로 굿을 해줘야 애가 살 수 있다고 그 무당이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돈 좀 빌려가더니 제대로 갚지도 않고 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대요.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줘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보름쯤 전에 제가 사무실에 없는 사이 우리 직원한테 돈을 또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절한지도 모르고 그 돈 없으면 자기 아들 진짜 죽는다고 애걸복걸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또 빌려줬나 봐요. 사채꾼이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원. 아무튼 그렇게 빌려가고서 아무래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집에 찾아와 봤더니 이미 사라진 뒤더라고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번호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무당집에 가봤더니 거기 아들하고 있습디다. 예전에 처음 돈 빌려갔을 때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돈 떼먹고 도망갈 때 대비해서 강희선 씨 뒤밟아서 그 무당집을 알아뒀었거든요. 거기서 그 무당이란 여잔 북치고 꽹가리치고 강희선 씨는 엉엉 우는 애 옆에 앉혀놓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는데 소름이 쫙 돋대요. 겨우 불러내서 언제 돈 갚을 거냐. 이번에 빌려간 돈 말고 저번에 빌려간 돈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번도 안 갚지 않았냐 하니까 이미 다 그 무당을 줬다더군요. 하도 당당하길래 기가 차서 장기 다 팔리고 싶냐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더라고요. 자긴 아들 살리는 게 먼저니까 자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서요. 이번엔 진짜로 큰 애군이 들어와서 아들 살리려면 절대 가족 중 누구한테도 무당이 자기 존재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고 아예 가족들하고 인연까지 끊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 남편도 부모도 다 버리고 온 거라고 이제 와서 죽는 것 따윈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데 정말 무당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장기 어쩌고 운운한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간 바로 철창행인데요. 이 여자한텐 절대 돈 안 나오겠다 싶어서 차라리 부모를 찾아가 보려다가 남편이 꽤 돈을 잘 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와본 겁니다. 강희선 씨에 대해 조사해 볼 때 김성배 씨가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도 알아냈었으니까요. 역시나 와 계셨네요. 그럼 지금 저한테 돈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솔직히 오지랖이긴 한데 딱 봐도 그 무당 사자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꾼은 꾼이 알아본다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판치는 이 바닥에서 그런 양아치 관상은 척하면 척이죠. 진짜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엄한 돈을 땅바닥에 내버리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 돈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그 무당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도 실속은 챙겨야죠. 저는 돈이고 뭐고 우선은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는 제게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죠. 그 쪽지에 적힌 주소로 직접 운전해서 달려가는 동안 흥분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운전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네요. 1억 5천이라니, 사채라니, 아니 무당한테 미쳐서 가족까지 버렸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알려준 곳에 도착한 전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남자 말대로 마당에선 딱 봐도 무당 같은 화려한 중년의 여자가 쇠벙울 같은 걸 흔들며 신들리듯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깔린 멍석 위엔 그토록 찾아 헤맨 제 아내가 옆에 엉엉 우는 아들을 앉혀놓고 두 손을 모아 꾸벅꾸벅 절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안아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시온아. 아빠. 괜찮아, 울지 마. 당신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당신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아내는 절 보자마자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내 눈에는 말 그대로 광기가 서려 있었죠.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시온이 얼른 못 내려나? 못 내려나. 나 사채업자라는 사람한테 다 들었어. 당신 저 무당한테 미쳐서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잠적한 거라며? 지금 제정신이야? 얼른 내려놓으라고. 2주간 겨우 들인 지성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잖아. 당신하고 있으면 우리 시온이 5살도 못 넘기고 우릴 떠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걸 믿어? 저 여자지. 당신 이렇게 홀린 게. 당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대체 내 아내를 뭐라고 홀렸길래 사람이 저렇게 정신이 나갔어? 그런 아내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아내가 아닌 제 아내의 약점을 파고들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그 무당이란 여자한테 말입니다. 그러자 그 무당은 도리어 고개를 뻔뻔하게 쳐들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러더군요.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눈에 네 등 뒤에 붙은 악기가 똑똑히 보이는구만. 뭐? 악귀? 그래, 바로 너 때문에 이 여자한테 애가 달라붙어 있지를 못해. 겨우 네 등에 붙은 악기 힘이 약해졌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것 같다만 그 아들조차 네가 옆에 붙어 있으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미 너랑 네 아내 가족들한테까지 악기 기운이 뻗쳐서 모두 다 끊어내고 1달 동안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네 아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야. 원래 오래 요절한 목숨인 거 내가 굿으로 겨우겨우 이어붙였던 거다. 그러니까 썩 꺼져.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2번 다시 네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여보, 저 말을 믿어? 대체 저 터무니없는 말을 왜 믿고 있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여길 드나든 거냐고? 5달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친구 만나러 왔다가 친구가 용한 집에 전 보러 간다길래 따라왔다가 알게 됐어. 근데 이분은 진짜야. 내가 유산한 것도 우리 아들이 자주 아팠던 것도 다 맞췄다니까? 보살님이 써준 부적을 가져가니까 우리 시온이 감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았고 보살님이 굿 몇 번 해주니까 그 뒤론 우리 시온이 잔병치레 한 적 한 번 없어. 근데 어떻게 보살님 말을 안 믿어? 돈이 없어서 중간에 잠깐 굿을 못했는데 보름 전에 애가 다시 열이 나길래 보살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한국에 올 때가 다가와서 애가 다시 아픈 거래잖아. 여태까진 임시 앵마기를 했을 뿐이고 진짜 애를 살리려면 당신뿐 아니라 가족들이랑 전부 인연을 끊어야 한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목숨 살리는데 돈이고 가족이고 그게 대수야? 그러니까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라고. 당신 자식 정말 죽일 셈이야? 여보, 희선아, 강희선, 제발 정신 차려. 시온인 그냥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고 그동안 잔병치레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병이 수그러들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안고 있던 아들을 보는데 얼굴이 발그레한 정도가 아니라 홍반으로 뒤덮인 것 같은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전엔 흥분해서 안아 올리기부터 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났어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저딴 짓거리를 하며 놔뒀던 거야? 애 아픈 거 안 보여?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니까. 1달 동안 지성을 들여 낳는다고 했다고. 병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아픈 거라고. 그래서 그거 낫게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애가 계속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안 돼. 애 데려가지 마. 시온아. 당신도 나와 얼른. 저 여자 사기꾼이야. 당신은 속은 거라고. 애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당신 마음 이용해서 저 여자가 돈을 뜯어먹은 거야. 가족들이 알면 돈 못 뜯어내거나 신고당할까 봐 일부러 가족들 등지게 하려는 거 내 눈엔 다 보이는데 당신은 대체 그걸 왜 못 봐? 얼른 나와. 싫어. 당신이나 얼른 시온이 내려놔. 아내는 끝까지 제게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안타깝고 화가 났죠. 그 와중에 그 무당이란 여자는 저를 보며 계속해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당신들 뭐야? 뭐긴 뭡니까? 경찰입니다. 열려있던 대문을 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문 사이로 아내와 무당의 모습을 확인한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미리 부른 경찰들이었죠. 제가 그 여자를 납치, 유괴, 사기로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형사라고 밝힌 한 경찰의 말을 듣고 제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신고하신 김성배 씨 본인 되십니까? 네, 접니다. 신고 잘하셨어요. 납치 유괴가 적용될 것 같진 않지만 사기는 확실하네요. 출동 전에 집 주소 통해서 거주인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저기 저 무당 행세하는 여자 있죠? 사기 전과 오범이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무당이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돈 뜯어내는 악질이죠. 네? 전과 오범이요? 형사님, 그럼 지금 보살님이 아니 저 여자가 무당도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그럼 제 돈은요? 그거야 이제부터 조사해봐야죠. 예전에 신내림 받은 무당은 맞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신발 떨어지고 손님 뚝 끊기니까 악기를 떨쳐내야 하네. 안 그러면 몇 년 안에 중내하면서 아프거나 아픈 가족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다녔어요. 그쪽들도 비슷한 수법에 당하셨죠? 아내는 그제야 정말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도 그 여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기꾼인지 몰랐지만은요. 그 무당은 소리치며 발악을 하다가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그때 잠시 외출해 있던 그 여자의 남편도 그날 저녁 함께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한편 그 여자가 경찰에 끌려가자 뒤늦게 정신이 든 저와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균 때문에 요로 감염이 된 상태로 신우신염이라는 합병증까지 왔다더군요.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죠. 입원을 한 아들은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병실 밖으로 나온 아내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시온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아서 널 그렇게 아프게 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그 무당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우리 시온이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 2주 내내 애가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악기를 쫓아내는 과정이란 그 무당 말에 바보처럼 애를 방치했어. 난 엄마 자격도 없어. 울지 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리고 다행히 입원해서 치료하면 된다잖아. 어? 당신 아니었으면 애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알아. 애한테 진짜 악마였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 내가 사라져야만 해. 아니야. 당신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인 거야. 여보, 서울 가면 당신 치료받자. 당신 시온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많이 불안한 상태였어. 내가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이나 정신과 가보자고 했는데 그때마다 당신이 싫다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애를 아낄 뿐인데 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냐고. 여보, 내가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온을 위해서 제발 상담받고 치료받자. 어?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날 용서해 주는 거야? 난 그동안 당신 말에 둑이 닫았고 결국 당신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방법은 잘못됐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 산 일이었잖아. 스스로 목숨까지 안 아까워하면서 애를 살리려고 한 당신을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누구보다 밝고 착했던 강희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당신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아내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로 올라와야 했기에 우린 서울의 병원에 전원 신청을 하며 다음 날 아들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미리 저에게 연락을 받았던 장인 장모님은 형님 네 분과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인 아내에게 다가오더니 등짝을 아주 세게 후려치시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애 큰일 날 뻔하게 하고 김서방 마음고생 시킨 건 호되게 혼내야 돼. 알았어? 미안해. 엄마, 아빠.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그렇게 아내를 한 대 때린 장모님은 흐느끼던 아내를 덥석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곤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이젠 우리랑 김서방 말 좀 들어라. 아휴, 그래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됐어. 엄만 이제 됐다. 장인어른 또한 아내를 함께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님과 처남댁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도 병원으로 찾아와 아내를 보고 가셨어요. 아내는 죄책감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죄송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되는 일이 참 힘들지? 나도 애를 넷이나 낳았지만 아직도 좋은 엄마가 뭔지 잘 모르겠더구나. 너는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많이 방황한 거라고 생각하렴. 이제부터 잘하면 돼. 돈이야 다시 벌어서 쓰면 그만이잖니. 괜찮다, 괜찮어. 저희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 아내에게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윙크를 하며 하신 아버지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멈췄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네가 심하게 꼴불견인 엄마에게 냈다. 이러다 애 버릇 다 망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가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거 들었다. 잘 결정했어.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데 이번 일이 큰 계기가 돼주어 다행이구나. 자, 용돈이다. 힘들고 우울할 땐 달달한 사탕 하나 사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단다. 이 시애비가 주는 사탕 값이야. 시온이랑 아범 주지 말고 너 혼자 사 먹어. 알았지? 아들은 보름 뒤 완쾌되어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내가 받은 대출과 사채 빚을 갚으려고요. 다른 대출을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채는 이자가 너무 세서 빨리 갚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찌됐든 아내가 엄청난 이자를 인지한 후 빌린 돈이고 그 대부업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내와 아들을 영영 잃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때문에 전 두말 않고 원금과 엄청난 이자를 그 남자에게 모두 갚았답니다. 저에게 아내에 대해 알려준 이유야 어찌됐든 아내와 아들을 찾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말이죠.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집까지 팔고. 괜찮아. 집은 언젠가 다시 사면 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 당신하고 시온이 찾은 일에 비하면 이 아파트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당신 많이 속상할 거 알아. 나 병원 열심히 다닐게. 당신한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게. 그리고 이번엔 시온이한테도 진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아내는 그렇게 정신과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과도한 불안증과 그로 인한 집착이 심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으며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죠. 아내는 극도의 불안증에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아내는 작년 여름부턴 자신 때문에 잃은 재산을 모으는데 보태겠다며 한 회사에 취업도 했답니다. 아들 옆에서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던 불안증과 집착이 많이 고쳐졌다는 좋은 증거였죠. 한 번은 아내가 제게 이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더라. 애한테 무관심보다 더 나쁜 게 과잉보호래. 나 같은 사람을 자식한테 독이 된다고 해서 정신 독성적 부모라고 부른다더라.
내가 우리 시온이한테 독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그대로 애를 키웠으면 커서도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이 됐을 거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을 거라고 하더라.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 난 내가 애를 아낀다고만 생각했지 애한테 잘못된 걸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 그냥 너무 어렵게 만난 애였으니까 하는 모든 게 다 예쁘고 아이 눈에서 눈물만 나와도 가슴이 찢어졌어. 그리고 그런 이해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뒤집혀졌던 것 같아. 제발 아직 너무 늦지 않아서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시온이가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의 간절함대로 다행히 올해 5살이 된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하며 우린 아들을 아동심리센터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다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였던 아들의 성격과 행동을 많이 교정해 주었거든요. 우리나라 상담치료사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분들인지 그때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죠. 우린 그 무당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 무당 같지도 않은 여자와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무당은 정가가 많아 아주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죠. 아마 다음에 나올 땐 노화로 인해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을 테니 적어도 펄쩍펄쩍 뛰면서 구타는 신용을 하며 사기를 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때처럼 긴 기간은 아니어도 간혹 해외 출장을 가곤 하는데 이젠 아내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호전됐거든요. 꽉 닫고 있던 두 귀를 연 덕분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길게 출장을 갈 때마다 장모님이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출장에서 돌아올 땐 꼭 장모님의 선물을 사오곤 합니다. 아, 아내를 처음 그 무당에게 데려갔던 아내의 친구는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혀 모른다고 해요. 어차피 그 친구의 탓도 아니고 돌이켜보니 그때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아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다네요. 더 웃긴 건 아내는 그때 이후로 다시 교회를 나가는데 점집 신봉자이던 그 친구에게까지 아내가 전도를 해서 지금 그 친구는 점집을 끊고 자기가 사는 동네의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렇듯 가족이 와해할 뻔한 큰 위기를 겪고 우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까지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2번 다신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며 말이죠. 저 또한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있는 아내처럼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넷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찾아 공부하곤 한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만큼 아내에게도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또한 이 착하고 여린 사람의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아내를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물론 그때 일로 아내 또한 많이 단단해져 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테지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식은 소중한 법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내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것 같은 큰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부모에게 자식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지금 부모인 내가 느끼는 불안함이나 강박 혹은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목숨 같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아내처럼 큰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지 마시고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자식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법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용해 먹는 못된 사기꾼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